예, 이제 3세션 시작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3세션은 전투력 육군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혁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좌장이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술 실장님께서 이미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 맞이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좀 급해요. 1세션하고 2세션은 각각 120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션은 90분인데 그나마 10분이 줄어들어가지고 8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급해서 미리 나왔습니다. 정 교수님 미리 발표하시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3세션 발표를 맡게 된 원광대학교 군사학과장 정진섭 교수입니다. 저는 그 85년도에 인간을 해서 예비전력 분야에 주로 후방 지역에서 한 25년을 근무를 하면서 세미나도 많이 했고 많은 토의도 했는데 참모 총장님 모시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 이제 예비전력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육군본부 포럼의 주제로 포함되었다는 이 자체가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큰 기회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 예비전력 분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많으신 참모 총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재임 기간 중에 그동안에 우리 동원맨들이 걱정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세션부터 쭉 이렇게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 참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현역도 줄어든다. 여군을 징병하는 것은 어렵다. 외국인까지 불러들여야 된다. 예산도 부족하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산재해가 있는데 여기 우리 참모총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각계 전문가님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던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우문행답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동원 쪽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우문예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비전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을 예비전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육군이 추구하는 방향은 육군의 목표가 뭡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실패 시에는 지상전에서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전쟁이 잘 억제되어 왔는데 만약에 전쟁이 억제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육군의 비중에서 전시에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또 물자 동원은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투 지휘는 합참에서 하겠지만 아마 전쟁 나고 나면 여기 분야 부장님들, 참모총장님 부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전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식은땀 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에 분들은 학술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아주 실용적인 문제로 우리 예비전력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비역 간부 정예자원. 간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역 예비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비전력 상비 부대가 그야말로 현행작전, 군사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예비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다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말 좀 줄이라 이러는데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왔는데 10분 늦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으면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게 요 인물에 전부 다 저는 군대 체질 아직 군대물이 덜 빠져가지고 주판 보조판에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연구 배경입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전쟁의 교훈을 보면은 현대전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21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초기 단계에 투입되었던 병력들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70-80%가 예비전력으로 전부 대체됐습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이 전투를 투입한 건 3, 4일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습니까? 70% 예비전력을 모으기 위해서 바로 공격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예비전력 없는 승리는 없다.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은 억제에 실패하게 되면 예비전력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국가 총력전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동맹전력, 상비전력, 예비전력으로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맹전력 제가 볼 때 문제 없습니다. 상비전력 큰 문제 없습니다. 예비전력 엄청난 한 축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전력과 상호 운용 가능한 예비전력의 능력 확충 없이는 육군은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의 미래 국방 환경, 병력 자원 감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래서 정예 예비전력 자원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승리하는 육군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핵심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정예 예비군 자원 확보, 부대 구조 편성 최적화, 예비전력 진리관리 체계 핵심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예비역 간부 정예자원 확보 방안입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군 간부 비중은 확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방 백서나 국방 중기계획에 보면은 간부 비중을 40.5%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계급을 늘려고 19.8%까지, 여군은 15.3%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가 예비군 관련 제도는 62년대 법 제정 이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기 복무 간부는 현역 복무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이 퇴역해 버립니다. 여군 대부분은 현역 복무를 마치면은 예비군으로 선택할 수 돼 있지만 지금 선택 안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뭔가 일자리 찾고 해먹을 게 있다 싶으면은 예비역으로 선택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다음. 지금 우리 병사들이 현역에서 상비병력의 간부 비중은 40%인데 예비군에서 간부 비중은 9%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N+1일부터 해가지고 7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에 전시 부대를 전부 다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들이 동원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86%라고 있는데 소위 중위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연간 장교 보면은 중령은 정확하게 중령이 되어 있는 게 34.8%, 소령 41.2%, 상사 9.6%, 전부 하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들 동원훈련 해보면 간부가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중대장하고 중대장이 대대장하고 이 병력들을 예를 들어서 끌고 나가지고 전장에 투입돼가지고 대규모 피해를 입게 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동원 거부하고 전쟁 전체에 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죽는데 누군데 이게 동원에 응수를 하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 못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 장기 복무한 예비군 간부 자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9%를 적어도 40%까지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은 장기 복무 예비역 간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거두절미하고 오른쪽에 보십시오. 우리 현역 복무 후에 현역 정년 도달되면 퇴역이 되고 20년 복무한 사람은 희망시에 예비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간부가 장기 간부 숫자가 늘어나면은 예비군의 숫자는 줄어드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시에는 간부 없는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런 문제죠. 물론 다른 부분들은 막 보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 현역 복무가 끝나고 현역 정년 도달이 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예비역 복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역 복무하고 비상근 복무를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하다면은 퇴역자도 예비역으로 재복무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얼마나 복무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면은 60세까지 우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도 현역들도 대령 56세, 뭐 장군 58세 나가는데 60세까지 또는 그 이전에 충분히 빨리 나가는 분들은 최소한 밑에 보시면 전시 특례조항에 보면 병력 의무 기간을 40세에서 45세까지 늘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사들은 또 8년차까지 예비군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은 간부들은 왜 전역하자마자 예비군을 편성 안 하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60세까지 또는 5년 더 간부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그 다음에 예비역 간부 진급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사관은 부사관에서 끝나야 되고 병사는 진급 안 되고
장교는 한 단계 1계급만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예비군 복무 계속하면 대위를 달고 나오더라도 소령도 달고 중령도 달고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자, 여성 활용 학대 문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은 이 여군 예비역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민감한 문제니까 우리 동참부장님이 읽어보시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론화해야 된다. 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보면은 전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2000년대는 신체적인 조건이 75%를 요구하는데 2040년이 되면은 오히려 인지적인 능력이 75%. 각 기술군이 되면 될수록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이엄돔 부대 같은 데는 60%가 여군입니다. 그래서 여군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비역 복무를 희망한 여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군사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여군들 들어올 때 너 다음에 예비군 할 거냐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역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너 앞으로 예비역으로 복무한다면 가산점을 더 줄게. 그렇게 해서 전역하고 나서 예비역을 만들어야죠. 예비군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군의 예비역 복무 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4년을 의무 복무를 하는데 3년만 현역으로 시키고 1년 동안을 가지고 비상금 예비군을 하든 또는 평시복무 예비군하고 연계해가지고 복무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성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분석평가단에서 한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다 좋다고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전방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육군 중에서 99.2%가 예비군이 동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GP에 있는 부대도 동원 몇 명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각 대대에 가면 전부 동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하게 상비사단은 평소에 80% 되는 거를 완전하게 채워줘 동원 잊어버리고 평시 경계작전부터 바로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동원사단 지금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상근 예비군을 동원해가지고 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시 창설부대 지금 평시 편성률이 0입니다. 0.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휘관 한 명, 작전 참모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 발전시키고 훈련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장단기 구분하면 엄밀히 복잡해지는데 최소한 비상근 예비군 10%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향후 병력 지원 획득을 고려해서 현역 부대들은 상비 전략을 완전하게 해줘가지고 전방에 있는 사단들은 그냥 동원 잊어버리고 쭉 작전하고 그 뒤에 있는 부대들은 현역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해가지고 운용되는 부대 또는 순수하게 예비군으로만 운용되는 부대로 구분해가지고 부대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지역 예비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비군 지휘관 혼자서 2,700명 지금 자원 관리하고 작전해야 되고 온갖 것 다 해야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1개 대대병력 한 700명 되는데 작전참모, 군수참모, 동원참모 참모들이 줄줄이 대대본부가 편성돼 가지고 작전을 한다는데 2,000명이 넘는 예비군 중대 예비군 지휘관 상근 도명한테 다 맡겨 놔놓고 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비상근 예비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처음에 이런 말 안 썼습니다. 평시복무 예비군, 상근 예비군 이렇게 했었는데 군인들 일자리 맡는다 이런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장난한 건데 비상근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데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요즘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다시 하는 것들을 선발해가지고 능력 개발시켜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예비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사과장을 하고 있는데 중기복무 장교들 5년, 6년, 7년 하고 나가는 이 장교들이 육사는 10년이 보장되지만 3사, 학군, 학사, 중기복무 간부들 오고 싶어도 왜 안 하느냐. 6년, 7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오겠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다 그러고. 그러면 장기가 되면은 장기로 현역으로 복무를 시키고 거기서 전환시켜가지고 비상근 예비군, 이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연결시켜 주면은 걔들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더욱더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학군협약 7가대학 작년 3년 동안 지금 정원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좀 그런 얘기인데 우리 4년 장기 복무를 하는 4학년생이 3,500만 원 이거 내놓겠다는 겁니다. 왜? 여자친구가 나는 군인학원 시집 못 간다. 그래서 1,500만 원 소방관인데 빌려줄 테니까 갖고 나하고 소방관 하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자, 지역 예비군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참모총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부분인데. 다음.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전방작전에 지금 이 예비군 자원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우리가 후방 지역에서 옛날에 60만 명씩 쓰던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후방 지역 작전 예비군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역 방위 사단도 앞으로 이작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하면 7개에서 4개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후방 지역에 상비군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하나로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역 예비군 부대, 지역 예비군에 의해서 후방 작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부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 만들었을 때 한 3,900여 개 읍면 동단위마다 다 만들었죠, 중대를. 근데 지금 단일 편성된 거 61.7%. 그다음에 읍면 동을 통합했는데 5개, 7개까지 통합해가지고 농촌 지역에 하나를 만들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무진장 전라북도에는 1개 군에 예비군 자원 5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년 내에 300명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통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군에 1개 중대도 편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시의 대도시의 지역은 경기권에는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무 작전 소요는 없는데 한 개 동을 가지고 2개 중대로 또 분동을 시킵니다. 이게 자원을 관리하자는 건지 전투를 하자는 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비군 자원 편성 실태도 한번 보십시오. 1개 중대에 100명 이하짜리가 119개 5%, 2000명 이상이 89개 3.7%. 중대는 중대인데 28명짜리 중대가 있는가 하면 2700명짜리 중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대입니까? 조선시대 때 의병들이 모이는 대로 모아가지고 전투했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정의화해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산불, 지진, 감염병, 폭우 엄청난 재해 재난이 있는데 왜 예비군 동원 안 합니까? 동원의 임무 중에 5번째가 뭐냐면 민방위 업무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위 동원은 98년도에 잠수함 사건 이후에 동원을 그때 우리가 식별된 간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산불이라든지 자연재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2018년 이후에 재난 동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예비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지휘관 다 하셨을 때도 후방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산불 났을 때 작전참모나 참모장한테 우리 예비군 동원하는 거 한번 검토해봐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이 바꿔야 됩니다. 다음. 자, 지역 예비군 규모를 그럼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오른쪽에 보면은 2040년 육군의 총 가용 자원은 18년차 112만 명인데 대기 예비군 68년차 빼고 나면은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65만 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부대 확장하는데 55만 명 쓰고 나면 지역 예비군은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명 범위 내에서 예비군들을 어떻게 정의화시킬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냥 합참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60만 명입니다. 그럼 그래서 지역 예비군 진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면 동원 예비군 55만 명을 좀 잘라가지고 동원 예비군을 좀 줄이고 지역 예비군을 하는지 이건 육군이나 합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앞으로 규모를 감축해 지역예비군 운영 개념을 재개념하는 문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에게 평시 도난권은 부여해야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이런 그 의무와 책임은 지자체한테 줘놔놓고 동원 권한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방위사단 개편과 연계해서 단계적인 지역 예비군 부대 개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인데 지금 계속 감축하고 통합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군에 들어가면은 지역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전면 정형화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군 애들 2040년 정도 되면은 지역 방위사단하고 현재 지역 예비군 부대를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 부대에 의해서 임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럼 지역 예비군들을 어떻게 정형화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읍면동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또는 수개의 시군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부대를 편성하는데, 그것이 뭐 예비군 대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비군 지역대로 봤고, 개편 지역 방위사단 대대 예하에 하나의 지역대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대대 밑에 조직으로. 그렇게 해서 본부에는 정보통신 지속지원소대, 그 다음에 지역의 중요대에서 중대는 2개에서 6개를 편성을 하고, 직장이 있으면 넣고 말고, 이렇게 하면은 전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민간 자원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원 예비군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가지고 전투력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지역 예비군 부대는 어떻게 정형화 편성할 것인가? 대도시, 이건 뭐냐, 메가시티는 성남시 같은 거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 밑에 행정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대대 밑에 행정구별로 지역대를 하나씩 만들고 그 밑에 중대를 4개나 6개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행은 뭐냐면은 서울시 뭐 이런 강력시의 구단위,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하나의 지역대를 만들고 시별로 하나의 구별로, 예를 들면 구리 남양주 대대 같은 경우는 구리시 지역대, 뭐 예를 들면 남양주 대대 지역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양주 대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예비군 중대도 4개에서 6개로 한다.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은 자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9사단장 하셨던 우리 참모총장님, 39사단 118년대 1대대거든요. 함양, 거창, 산청. 요거는 한 개의 대대를 만들고 군별로 하나의 중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옵니다. 처음에 자원이 많을 때는 2개 중대로 하겠지만 나중에 부족하면 1개 중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있어야 전쟁을 수행할 때 이게 인계철선이 되어서 필요하면은 다른 부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겁니다. 다음. 그럼 예비군 중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25명짜리도 있고 2,700명짜리도 있고, 이제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군이 조직적으로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예비군 중대를 정형화 편성해야 된다. 본부에는 정찰, 기동, 하기 특별반을 만들고 예비군 소대는 4개로 기본으로 편성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필요성만 느끼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의병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 예비군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판단했을 때 모든 예비군 중대는 현역과 똑같이 편제화해서 175명짜리 중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예비군 부대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중대에서 대대해가지고 무기 탄약 수령하고 예비군들 오면 예비군들 집에 가서 군복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대를 편성하면 지역대 통합운용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무기, 탄약, 물자, 그 다음에 급식 모든 것들 여기에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앞으로 되면은 대대 주둔지 같은 게 되거나 예비군 훈련대 같은 그런 시설이 될 건데, 예비군들 군복도 여기에다 맞춰놓는 다 세트 해놔놓고 동원령이 선포되면 일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부대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차량을 기동해가지고 기동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통합직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예부대 팽시 인력공학, 아까 비상근 예비군 상근본부 말씀드렸고, 지원 예비군 확대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39사단장 하실 때 아마 바이크 부대를 해가지고 기동 수색팀 만드는 그 시범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은 실제로 후방 지역에서 자원에 있는 예비군들에 의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전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 예비군, 여성 예비군 현재 있는 거고, 드론 정찰팀, 농락치는 드론 이런 데다 예를 들면 감시장비다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동수색팀, 바이커,
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기동력 좋습니까? 그런 거. 수송 지원, 응급 부족, 급식 지원, 통신 지원. 이 예비군들이 부족한 것들은 자원에 있는 지원 예비군을 해가지고 전력을 보강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직장 예비군 부대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자원 위주로 돼가 있는데, 심지어 저기 어디입니까? 강원랜드 그 뭐 카지노 하는 그것도 중대가 있거든요. 그게 왜 중대가 필요합니까? 전쟁 난데 뭐 카지노 하러 올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완전히 이제 제로베이스 다시 봐야 된다. 전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한 직장, 그다음에 유사시의 주요 산업시설, 대학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자는 얘기고, 이러한 직장 예비군 부대들도 지금은 분대부터 여단까지 있는데 최소한 소대부터 대대 정도로 작전 소요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정형화 편성하자. 그러다 보면은 소요는 있는데 직장 예비군이 부족할 경우가 있겠죠. 그런 직장 내에 젊은 사람들 지원 예비군 받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대줘가지고 완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미래 예비전력 지휘관리 발전 방안입니다. 지금 다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작산사 같은 경우에 사단을 줄이고 또 근역별로 여단화 되어 가고 하게 되면 이 부대가 작전 임무도 하기 어려운데 예비군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수행군 부대 임무를 수행하기는 제한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원전력사령부가 있는데, 이런 동원전력사령부를 개편을 해가지고 예비군을 자원을 관리하고 또 전시에 필요한 부대들을 동원해서 확장시켜가지고 오청편 창설해서 내보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예비전력사령부 편성안을 내놨는데, 지금 동원전력사령부에 예비전력 지원 여단을 만들어서 그 밑에 부대 창설단, 지금 아마 동원 지원단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거를 만들자. 그다음에 자원만 예비군 중대에 관리하던 자원들 이렇게 예비군 중대에 관리시키지 말고 요 조직에 의해서 자원을 예비전력 사령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대들이 근역화해서 다 되는데 그것도 전담하는. 그래서 실제로 상비 부대들은 평상시부터 작전에만 집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동원전력사령부를 예비전력사령부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합참 의장님이 지휘를 하든 참모총장님께서 지휘를 하든 전시 전평시 일원화된 전문화된 이런 예비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다음.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고, 다음. 이게 지금 저는 자원은 줄어들고 국방 개혁은 한다고 그러는데, 전시 부대 개혁을 보면 오히려 예비군 정시 창설된 부대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뭐 다른 부대들은 기능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 동원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2개 대대의 동원 보충대대, 제가 동원지원단 창설해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전투력 발휘 못합니다. 이대로 집어넣으면, 이대로 전방에 보내면 대량 손실 있고 국민들한테 나쁜 인상만 심어주고, 옛날에 7군 단장님이 BCDP 하면서 동원 보충대대, 포병대대 온다니까 애들 받지 마. 왜? 견인해 다니는 걔들 길 막아버리면 우리 정상적인 자주포 못 가. 전투력 없어. 받지 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간부가 없어가지고 대대장은 물론 전시 전환되겠지만 간부가 30% 40%고, 지금 48년도에 나오는 견인포 갖고 있는데 사격 기재도 없고 교범도 없고 한 번 쏴보지도 않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장에 내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 동원 전시 창설되는 부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대들의 전시에 가능한지를 봐가지고 처음부터 물자와 장비와 인력이 가능한 것부터 점차로 늘려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동원 운영계획, 전시 부대 계획 다시 봐야 된다는 거고, 예비군 위상 정립, 사기 역량을 위한 육군 차원의 활동 강화,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에서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 뭐 근심만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게 상비 전력과 예비 전력의 균형,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문제를 예비 전력이라는 문제로 풀어나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문예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논문을 읽어보니까 미군은 9%의 국방 예산으로 39%를 예비역을 상비 전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0.5% 가지고 200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입니까? 9%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39%의 예비 전력을 상비 전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 세션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제가 군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앞에 매력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들 대인데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기만 만나면 결혼 안 한다. 군인이라 그러니까. 군인 가족도 우리가 공무원, 군무원, 특례법을 만들어서 직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 복무 간부들을 평시 복무 예비군 이거로 전환해주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획득만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잡아놓은 물고기도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원광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에 보병학교장을 하다 가신 이번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OAC 내려와서 공부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경찰 시험 준비하고 뭐합니까? 소방관 시험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어렵게 뽑아놓은 군사학과 학생들이 지금 뭡니까? 단기 안 하겠다 얘기하고 그동안 4년 동안 받은 3,500만 원 이거 물고 나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들이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전이 없다. 왜 우리 육군에서 내 자식, 우리 정말 간부들에게 비전을 못 주고 있는 건지 이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전이란 뭐냐? 초급 간부들이 쳐다보는 우리 연간 장교들의 모습, 대대장, 연대장님은 도대체 내가 봤을 때 닮고 싶다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밤새워 고생하고 맨날 욕은 다 먹고 맨날 가족하고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나도 중령 대령 닮으면 저거밖에 안 되겠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인은 100시간 시간에 봉부수당 준다는데 소령 달면 시간에 봉부수당 안 준답니다. 이제 임금이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 이런 현상은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이런 부분들인데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세션을 맡은 김열수입니다. 사실상 군인들만 그렇게 시집 장가 가기가 힘든 건 아니고요. 제가 바로 옆집에 검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입니다. 바로 제 그냥 같은 통로에 가끔씩 이제 그 친구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슬쩍. 그랬더니만 데이트할 시간이 없대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 젊은이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 친구도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부심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복을 수의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열정페이 같지만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군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특히 우리 간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묘비명이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오늘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5시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5분이 넘었으니까 제가 할당받은 시간은 45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한 10분 정도는 여기다가 전체 이 사회 보는 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 이상을 제가 쓸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KTX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토론자 5분인데 토론자 5분의 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 여기서 벨이 울리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로 5분을 초과하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토론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이제 1세션, 2세션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법적으로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운영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역과 예비역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공원 분야하고 인사참모 분야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분야들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참모총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전부장님, 지금 동전부장님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그냥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동천부장님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동천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중앙대학교 최영진 교수님, 그 다음에 군산 장군님, 그 다음에 장태동 박사, 장철우 박사님 순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원 기자도 아주 좋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말미에 2페이지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원참모부장 정학승 준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진섭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그동안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좀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또 희망적인 마음도 들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 록하우스 호텔에서 육군역 포럼의 제3세션의 예비전력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 토론하게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록하우스라는 이 단어의 이름을 정말 잘 지었지 않습니까? 지을 때 저도 육본의 부장으로서 투표할 때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록하와 아스의 합친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어떤 육군의 위기를 해안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산학연 정치까지 다 포함이 돼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진섭 교수님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이름 잘 지은 록하우스도 이름을 잘 지었지만 이름 잘 지은 목욕탕 이름이 있는데 그 목욕탕 이름이 다 때가 있다 이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역 간부 정예자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세션에서는 부족한 것이 병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저는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간부와 그리고 숙련된 무기 체계의 활용성 이 부분에서 전투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본다면 평시의 간부뿐만 아니라 전시에 동원되어서 임무 수행해야 되는 이 간부 역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부사 간의 어떤 적소 동원 지정 비율, 적소 동원 지정이라고 하면 해계급의 해당 계급에 맞는 인원이 전시에 와서 임무 수행하는 그런 비율을 보면 10%대입니다. 중상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령과 중령은 30%대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이제 하위 계급에서 2단계 상위 계급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동원 지정 지침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들을 그러면 잘 훈련시키면 되지 않느냐? 현재의 제도로는 2박 3일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면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전시에 동원되어야 되는 인원들이 평시부터 와서
훈련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평시 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제 근무와 훈련의 이 문제는 사실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훈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절실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육군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한국형 예비군 제도, 한국형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 이 예비군 제도를 잘 디자인하고 잘 만들어 갈 때 사실은 병력 부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근 예비군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 시험 평가할 때 64단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예비역 원사께서 180일간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비대의 정비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지역 예비군 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2,800여 개의 예비군 중대가 앞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역 예비군 부대를 어차피 자원이 부족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지역 방위 작전에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가느냐. 여기 이제 발표한 내용이 지역대를 이 해당 지역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에서는 이를 2040년대에는 지역 예비군 대대로 현재의 현역 지역 방위대대가 예비군 대대로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그 예비전력 지휘관리 체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은 사실은 의아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작전사 지역에 과거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인군 부대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작전사에서 자원관리와 훈련 부분에 과연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마지막에도 또 시간 주십니까? 네. 예. 이런 측면들을 육군에서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정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최영진입니다. 제가 이 예비군, 우리 군 문제가 대부분 그렇지만 예비군 관련, 예비전력 관련 세미나 처음 가던 게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10년 동안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달라졌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이 만들어졌죠. 그 위에는 거의 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 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되고 동일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바뀌었지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바뀔 거라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두 번째, 예비군 아까 얼마 0.5% 그건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0.3에서 0.5% 오를 때 다 임금비만 뭐죠? 밥값만 올라간 거예요. 밥값 올라서 0.5%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국방 예산이 많이 늘어나봤자 2.8% GDP 대비 지금 2.5잖아요. 북한이 많이 떠들어줘야 2.5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픽스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점점 예산은 줄어들 거예요. 늘어나지 않고. 그럼 이 안에서 제로섬이거든요.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역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0.5를 0.9% 올리든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지 않고 뭘 한다는 겁니까? 아니 무슨 아까 전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거 다 그냥 되는 겁니까?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지난 우리가 2021년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몇 명 허가했습니까? 정부에서. 딸랑 5,000명 3개월짜리입니다. 그것도. 어디다 박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요.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아이디어 내봤자 안 됩니다. 향후 10년 똑같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다시 원점 돌아가면 결국 매력 있는 직장이 돼야 되고 예비군을 많이 오려면 좋은 시설, 좋은 데 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애국심, 아까 전에 사장님 애국심 말씀하셨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깔려있는 비타민 같은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방비가요, 병력 1인당 비교하면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장교분들 거의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국방 수준에서 이 대군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이현 교수님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좀 말을 톤을 낮추시면 이 대군 유지해가지고 절대 우리나라 군 발전 못합니다. 어떻게 외국군 3분의 1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 비슷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다 쪽박 차는 거죠. 결혼 못하고요. 큰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전부들 다 끌어놓아놨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답은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자리 많이 줄겠죠. 자리가 줄는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현역 부대를 막 줄여야 되고요. 예비군 보강해야 되고 현역 줄이면서 예산 가지고 대우도 잘해주고 좋은 시설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전방 아직도 전방 엉망이고요. 저는 해군 배를 타면요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육군도 엉망이지만 해군은 정말 열악한 데 많습니다. 우리 군 전체가 공군만 좀 널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역 20만, 예비군 30만 정예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지금 단장 데려다가 한 5, 6일간 부대 편성해서 교육시켜서 보내면 싸울 수 있는 예비역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역 수준의 예비역을 양성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현역의 부족한 부분을 예비역이 메꾸려 하면 예비역 현역다운 수준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면 현역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줄이셔야 되고 자리가 좀 많이 날라가겠죠. 그래도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계신 이 많은 대군을 유지하고 다시 200만, 70만, 100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반복된 논의와 문제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산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이걸 유지 못한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을 늘릴 수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죠. 그러면은 답은 분명합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줄이셔야 되는 거죠. 부대 규모 과감히 줄이고요. 다 줄이고 딱 필요한 부분, 정말 잘 써 있는 군대, 정말 늘 강조하는 선진형 강군, 늘 말할 수 있는 사람만 키우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람의 효과는 있긴 있네요. 지금 최영진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아까 이 세션에서도 어떤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질과 양의 교환 차원에서 미국에서 나온 그 카툰을 보면 인디언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이고 그 안에 카우보이가 쌍권총을 막 이렇게 휘둘러요. 누가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과 양을 얘기할 때 그 균형을 좀 잡을 필요는 있다. 죽는 건 카우보이가 죽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상비 병력이 118만 명이잖아요. 예비 전력이 762만 명입니다. 그 교도대의 편성률은 평상시에 30%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들이 1년에 30일에서 60일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지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피도 중요합니다. 적이 어떤 건지 그것도 이제 같이 균형을 좀 우리가 찾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상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소장 권삼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 10여 년 동안 비슷한 얘기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저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결국은 돈하고 법령입니다. 돈 얘기는 이제 말씀 많이 하셨고 이렇게 논의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개정을 누구를 잡고 개정을 추진할 것인가 입법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지 이거 정말 10년 이상 가지고 논의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늘 이런 자리에 오면 들고 있습니다. 세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상근 예비군제도 저도 현역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기획재정부의 그 논리에 밀려서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최초 타켓은 예비역 중소령과 상원사였습니다. 근데 이네들은 전역하면 1, 2년 이내에 전부 퇴역자가 됩니다. 동원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퇴역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비상금 복무를 시키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하냐? 또 예산 감축해야 된다. 이 논리에 밀려서 현재 이 제도가 된 겁니다. 저는 뭐 예비역 복무 유형, 뭐 전시특례 병들처럼 뭐 5년 간부들도 늘리자. 뭐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비상근 예비제도 법령부터 지금 시험 적용 끝났기 때문에 우선 개정을 해서 퇴역자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지면 됩니다. 전역 3년 이내자 중에 뭐 1회 또는 2회 한도 내에서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한계 줘서 법령을 개정해 나가면 진급 제도나 뭐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국군 조직법상에 없습니다. 뭐 미국, 이스라엘 다 또 중국도 국군 조직 안에 예비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예산 따기도 쉽고 예비군 운영하기도 쉽습니다. 왜? 국군 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비군을 별도 조직으로 이렇게 예비군법이란 허술한 법에다가 넣어놓고 또 훈련 안 나오면 막 그 법 가지고 벌금 매기고 처벌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22년 1월에 예비군을 국군 조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그렇게 해놓고 그 예비군을 24개 여단으로 편성을 해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한 80% 예비 전력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언제 정신 차려서 예비군을 국군 조직에 넣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군 조직법 상에 넣어버리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방 인력 구조는 이 세션에서 뭐 현역들 위주로 얘기를 하던데 현역, 군무원, 민간 인력, 예비군입니다. 항상 현역 따로 동원 따로 인사 따로 동원 따로 논의하다 보니까 이 인력 획득할 때 예비군을 늘 빼놓고 인사 논의하고 동원은 또 현역 다 빼놓고 예비군만 갖고 논의를 합니다. 이거 통합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한 상비사단 100% 편성 유지하자. 2016년도에 여기 우리 참모 차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걸 동원해서 하냐? 정작부 니네가 해라 해서 12사단을 그 당시에 시험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방 상비사단 100% 유지하는 것을 없어졌습니다. 정책이. 언제까지 GOP 부대까지 동원 병력을 데려다 줄 겁니까? 못 데리고 갑니다. 전쟁 났는데 전방 상비사단은 해공군처럼 현존 병력으로 전면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100% 유지해야죠. 그리고 지역 예비군 부대 편성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합참의 운영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나서 예비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개념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 개념을 좀 지역대가 과연 전국에 다 필요할 것인가, 농어촌에 필요한 건지 도심 지역에 필요한 건지, 또 현재 현역 부대 작계에서 예비군 운영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 개념을 먼저 정리해놓고 편성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 교수님.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장 장태동입니다. 단상에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우리 정학성 부장께서 또 1년 더 아마 더 모시는 것 같은데 엔터 치면은 아마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비전력 분야의 고민들이 바로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또 가장 현역 장군 중에 전문가시고 또 많은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든든한 그런 참모로 데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변한 게 없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동원전력사령부가 생겼고요. 저희 예비적 연구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조직을 통폐합했습니다. 2개 군단, 7개 사단을 없애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5년부터 기획안을 들고 청와대로부터 제가 당시에 이제 과장을 하면 쫓아다녔는데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또 예비전력 연구소가 이제 목표였는데 우리 센터가 지금 국방대학교에 설립이 돼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적입니다. 저는 토론문에 제가 뭐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인 발전문에 대한 평가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우리가 부닥쳐야 될 저항들, 제한 사항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그 반대 논리에 잘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제가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시간을 너무 또 우리 짜게 김현수 교수님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김현수 박사님 모시고 국방선진화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참 오늘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사실은 0920 국방개혁 기본 법률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선별이 돼서 추진이 되고 성과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루프 코리안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LOF 지붕 코리안. LA 폭동시에 LA 폭동시 우리 예비군들이 예비군 출신들이죠. 한인들이 옥상에 가각진치 만들고 폭도들을 제압했던 기억나시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우리나라 예비군들 어떻습니까? 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무건님만 끄떡끄떡 하시네요. 22년도에 미 예비군 사령관이 미 예비군 사령부 창설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국방대학교로 모셔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요. 저한테 첫 질문이 너희는 세계 최고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무슨 예비군 정예화한다고 그러고 예비전력 정예화하고 동원전력사령부를 만들고 동원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제가 의아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사들은 2년, 간부들은 최고 30년까지 액티브 듀티를 한 사람들을 리콜하는 부대 너희 대한민국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매일 예비군을 정예화한다고 그러냐. 저 아주 크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들었죠. 역시 앞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건삼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산과 법 등 현역과 다르게 대우하고 늘 현역 후순위로 자녀, 여분, 스페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역하고 똑같이 해주면 잘 싸우지 않을 우리 예비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의 예비군 분야 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 이라크에 파병하는 1개 여단하고 같이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 가실 때 야, 미국 예비군들이 얼마나 아주 우수한 예비군이길래 그 해외 파병할 때 반을 예비군으로 편성한다는데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고 와라. 같이 훈련했습니다.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에 제 결론 한마디 보고 드렸는데요. 현역하고 똑같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비군인지 모릅니다.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자영업자 있고 저희하고 똑같죠. 근데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미 1군단 연락 장교들 오면은 전부 다 예비군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안 하면 예비군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비군 분명히 세계 최고의 예비군이거든요. 이들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또 전투할 수 있는 준비 예산적으로 지원해주면 저는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전력 지휘 관리 관련돼서 저는 원래 최초 0920 국방계획 기본계획에 담았던 국군 동원사령부로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방사와 이작전사령부와 많은 마찰이 있는 부분들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40년도 되면 저희가
현역이 한 36만 정도 될 텐데 그때도 70조의 국방 예산을 국민들이 쓰도록 허용할지 한번 서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우 박사님. 네, 카이다의 정철호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토론자로 지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용원 기자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깍두기로 뒤늦게 참석을 했는데 유용원 기자님 토론문을 여기 와서 봤거든요. 근데 토론 내용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목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예비전력 강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최영진 교수님이 10년째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카이다에서 예비전력 연구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제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비전력의 그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안 되는 이유, 정체되는 이유가 그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예비군 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이 68년도에 창설이 될 때 향토 예비군 설치법을 근거로 창설이 됐는데 그 법 이름이 예비군 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향토 예비군 설치법의 그 틀을 계속해서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그게 예비군의 발전을 발목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발제문에 보면은 지역방위 동원이 98년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재난 동원은 18년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 위협 양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8년도 예비군 창설될 때 그 작전 환경과 지금의 작전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는 통신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로망도 설치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고 전국 곳곳에 CCTV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도 잘 뚫리고요. 그리고 발제문에서 지역에 뭐 어떤 데는 27명이 있고 뭐 2,7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표준화가 되지 않고 그거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 예비군 부대 없애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예비군 지휘관들 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위험을 감수하고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없애면 안 될까요? 없애면은 지역방위 그 작전 누가 하냐? 지역방위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방위 사단이 있는데 이중으로 목진지 점거하고 목진지 필요성 적다 하니까 뭐 이동 타격하는 중대를 운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지역방위 사단에서 그런 편제화된 전력을 확보를 하면 되죠.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화두로 하나 던지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미군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고 토론을 해 주셨는데 미군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패러다임에 전환하는 그런 그 변화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진 게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에 그 예비군이 전략적 예비군에서 작전적 예비군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략적 예비군은 현역이 기간 편성을 하고 예비군이 부품으로서 이렇게 완편이 돼서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작전적 예비군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부대가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비군의 개념 자체가 우리는 2박 3일 훈련을 받잖아요. 간부든 병이든
최근에 비상근 예비군이 제도화 됐지만 어쨌든 미군은 AGR, TPU, IMA라고 하는 연간 15일 이상, TPU는 38일, AGR은 연간 상시 운용하는 예비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비군이 기간 편성도 하고 작전적인 그 예비군으로서의 개념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상근 예비군이 그런 기간 편성을 하고 예비군으로 완편이 되는 그런 예비군 부대를 그야말로 예비군 부대를 창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 번째 화두를 하나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의 토론은 끝났고요. 이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일 뒤에 토론문에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발제자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또 뭐 말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 몇 개만 우선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야 미리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플로어에 개방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정의장 확보 차원입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인원을 예비역으로 복무시키고 퇴역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역 복무 기간 일정 부분을 예비역으로 대체 아까 뭐 여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은 또 상비병력을 관리해야 되는 인사참모부하고의 그 의견이 상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으면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마 여기 토론자분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시복무 예비군, 그러니까 비상근 예비군을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걸 국군 조직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운용시설을 더 광의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예비군들만 사용하는 통합운용시설이 아니라 군, 경, 그 다음에 민방위, 뭐 소방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 예비군 전면 직장 예비군 전면 해체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예비군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크게 미래 예비 전력 지휘 구조, 관리 구조 개선인데요. 지역 방위 사단이 감축이 되면은 뭐 결국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나 전시 정부 작전, 뭐 전투력 창출에 지원을 하는데 어찌 됐든 현재의 동원 전략 사령부를 미래 예비군 전략 사령부로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국군 동원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과 동원 예비군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비군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오늘 토론자 5분이 저 뒷면에 적어 놓은 것을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어에 개방을 해서 두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속하고 성함만 말씀하시고요. 코멘트를 하든지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앉아 있는 분 어느 분을 지정을 해서 어느 분한테 질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질문을 듣는 가운데서 답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제일 뒤에. 네. 예. 동원전력사령부 동원발전장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와 같은 견해를 가졌었던 그 동참 부장님께 먼저 한번 저희 의견을 전하고 같이 한번 그 의견을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이 떨림이 부끄러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저희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소 떠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에 그 미래 예비 전력 사령부 편성 관련하여 가지고 동참 부장님께서도 수임군 부대와의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수임군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에 대한 지휘, 관리, 운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부대이고, 이 지휘, 관리, 운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작전 지휘, 무기 탄약 장비 관리, 예비군 대원에 대한 복무 규율 등의 관리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러한 예비군 법령과 이러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것처럼 훈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나와 있던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가칭 미래 예비 전력 사령부에서 자원 관리와 예비군 훈련을 함께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향후 나중에 수임군 부대, 다시 수임군 부대 또는 그러한 지역 방위 사단에서의 작전 지휘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그게 일맥상통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름은 반성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성, 여기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나 해보자고 한다면은 저 역시 한 달 전까지 보병학교에서 대위 인원들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개월 교육 과정 동안에 예비군에 대해서는 6개월 과정 중에서도 단 5일만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 역시 예비 전력 동원 부대 관련하여서는 스페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저도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작부대가 지역에 침투했을 때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영토 전장화, 영토를 전장화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전방에서 적의 특작부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에 우선해서 왜 전력 증강을 하지 않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사회자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올해 처음으로 핵 사용을 전제로 한 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한 바 있었는데, 핵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전방사단은 전멸할 것이 불가피합니다. 2+1 동원사단을 동원할 수도 없는 조건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비전력과 상비전력의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동원전력사령관 전성대 소장입니다. 저도 이제 동원전력사령관으로 임무 수행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예비전력 분야에 대해서 많은 블루오션이 있고 우리가 간과한 것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정신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계속 반복됐지만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신 최영진 박사님 말씀에도 공감이 되고,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령관으로서 깊이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작전은 지금 현재 부대 개편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과 작전의 중심을 어느 제대로 몰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군단 중심의 작전을 한다고 우리가 부대 개편을 하고 국방 개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군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리 보병사단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보병사단들은 전혀 다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지휘통신체계, 군수지원체계까지 하나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대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전쟁 초기에 총알바지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전력화 방향을 상비 전력 위주, 상비 사단 위주의 횡적 개념에서
군단 중심의 작전을 한다면 군단의 작전 강화 요소인 보병사단과 동원 보충대대까지 포함해서 그쪽의 모든 체계들을 일원화시키고 같이 상호 운영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비군들에 대한 인식 지금 많이 얘기했습니다. 스펙을 얘기하고, 근데 그들은 현역을 지냈던 인원들입니다. 가장 우수한 최고의 인원들이고 우리부터가 그들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신병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비군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전력 사령관님한테는 따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손들어서 미리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한테 온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왜 이제 북해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토를 전장화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사전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최선이죠. 우리가 삼축 체제를 합니다. 삼축 체제 하는데 킬체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KAMD 하거든요. KMPR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KAMD를 할까요? 소위 말해서 킬체인을 통해 가지고 다 파괴하지 못한 것이 날아올 때 여기에 대비해서 코리아 앤 미슬 디펜스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못 내려오게 하는 게 최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을 때는 그들을 경멸해야죠. 그런 차원입니다. 자,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김열수 교수님께서 저한테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사실상 지금까지 1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이제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우리 육군본부의 부장님들이 다 기능별로 와서 계시는데, 훈련을 할 때라든지 평상시에 업무를 하시면서 전쟁 억제에 실패했을 때 일주일 내에 우리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기능 분야별로 동원전력, 예비전력, 허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동원 예비군 분야는 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지휘관 개념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 우리가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하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의 전제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기 법을 다루시는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 다 가셔버렸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찾아다니면서 꼴보치면서 술 사드리면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오늘 발표는 했지만 제가 연구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거론됐던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동참 부장님하고 우리 부장님들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김열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진섭 교수님 답변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비역 간부 확보하는 문제에 법률적인 상충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저항도 있고, 또 당장 우리 현역 간부들이 전역할 때 부가적인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저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과제라고 봅니다. 인사참모부와의 협업 문제는 지금도 육군이 금년도에 2040년을 준비하면서 병력 구조 기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참모뿐만 아니라 정작부, 정책실, 그리고 기참부 전 육군의 부실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협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다만 자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비상근 예비군이 국군 조직 정원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는 비상근 예비군은 병역법에 의해서 동원훈련을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국군 정원의 조직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벌써. 다만 조직법에 이제 권삼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법에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방위 예비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역방위 예비군은 국군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으로서의 예비군으로 국군 조직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조직으로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합시설을 중복 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런 뭐 싱가포르 사례나 또는 뭐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이를 건설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역 예비군을 없애면 안 되느냐? 지역 예비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들 것 같습니다 아니고 줄어들 예정입니다. 줄어드는데 그 지역 예비군을 그다음 질문이었던 그 지역 예비군과 동원 예비군이 통합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도 이미 국방부에서 국방유신 4.0 연구하면서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연차를 8년차까지 하지 않고 5년차로 줄이면서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을 통합해버리는 그런 방안도 연구가 된 바가 있고 충분히 논의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군 동원 사령부로 가는 문제는 뭐 과거에 논의가 많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군 예비전력 사령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군과 공군은 예비전력 소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최대의 용처는 육군입니다. 육군이 예비전력의 사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동원전력사 발전장교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미래 예비전력 사령부는 2040년까지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예비군 제도의 변화를 기초로 했을 때 또 병력 이 급감하는 시대에 육군의 전 부대 구조, 특히 이작전사 현재 수행군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들의 부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예비전력의 관리와 운영, 훈련에 대한 부분을 과연 지역방위 사단이 계속 현재 체제처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심도 깊게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우리가 육군의 부대 구조를 논해야 되고 지금 육군본부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끝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챗 GPT에다 예비 전력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분의 전력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서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준비해야 된다. 한반도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은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구와 또 세계의 어떤 전사 연구를 고려해 볼 때 한반도는 결국은 총체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항상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따로 떼어서 준비하는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세션 1세션, 2세션, 3세션 하면서 각각의 그 좋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첫 번째 세션은 멈티를 이야기하면서 험티를 이야기하고 2세션은 인력 획득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험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3세션은 예비전력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비전력 혁신은 상비전력과의 갭을 최소화해 나간다. 이것이 예비전력 혁신의 방향이고 구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액티브와 리저브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A와 R 그리고 T 해서 ART, 멈티, 험티, RT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병력이 부족한 인구 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이 바로 아트다. 액티브와 리저브의 팀워크 발휘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 자리 바꾸는 게 어때요? 예, 국방부 도원국장님 와 계시죠? 네, 한 말씀만 하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참모총장님하고 또 우리 예비전력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또 발제하시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께 국방부 동원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비전력 분야에 조금씩 발전들이 많이 축적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으시겠지만 저는 우리의 환경 변화가 앞으로 예비전력 분야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반드시 강요할 것이고,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마 시스템으로 이렇게 반드시 전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미국 제도라든지 여러 나라 제도들 저희들이 참조하기도 하고 또 이식해 들어오려고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제도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가 다른지, 또 우리가 갈 지향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예비전력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예비전력 분야를 개선하는 것은 이게 작전에서부터 조직 그리고 예비전력 분야 인사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실 때 여러 참모부들끼리 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다 아울러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예비 전력을 구성하는 그 인적 자원들은 국민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전력의 예비군들, 예비역 자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당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오신 분들께도 좀 그런 우리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이나 장교들에 대한 복지나 또 보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손자하고 같이 한 몇 년을 살았는데, 손녀하고 그 녀석들이 클 때는 크는지 안 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조카를 만나면 오, 얘가 이렇게 컸어?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마 우리 예비전력 분야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영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비전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커가고 있는 것을 잘 못 느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전력은 사실상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용 차원에서 정말 블루오션이잖아요.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태껏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세미나나 포럼 이렇게 좌장을 많이 맡아봤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아마 지금 적은 거 몇십 페이지 되죠? 한 20-3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 자문위원을 할 때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적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적더라고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역시 뭐 훌륭하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총장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총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번째 육군력 포럼이잖아요. 예비 전력이 포함된 거 처음이에요. 근데 상비 전력과 예비 전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육군력 포럼 할 때 예비 전력은 꼭 한 세션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상으로 3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게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총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이 제9회 육군역 포럼에 대한 짧은 소회 말씀을 듣는 걸로 폐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비전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요소가 경륜과 경험, 지혜,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다 채우고 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패널을 진행하시는 사회자뿐만 아니라 발표하시는 분, 발제자분,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진짜 전문가분들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작고 약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순간도 저에게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다 적었다고 제가 다 소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적을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륜, 그 전문성에 대해서 높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의 핵심 가치가 위국 헌신, 책임 안수, 상호 존중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삼행시 비슷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임 안수의 책자와 위국 헌신의 위, 상호 존중의 상자를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 셋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책임 안수의 결기가 서리발처럼 굳건하고 위국 헌신의 용기가 바위돌처럼 단단하며 상호 존중의 온기가 봄바람처럼 따뜻한 우리 육군을 성원해 주시고 오늘처럼 지혜를 공유하면서 마디마디에 승리하는 육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9회 육군역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